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있다고 그래요. 네, 바로 각 학교의 급식 조리실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중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는 214명이고요. 이 중 산재가 승인된 사람은 169명인데요. 여기에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는 튀김이나 볶음 등의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조리듐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리듐은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서 폐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 급식실이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있어서 이런 발암 물질이 오랫동안 조리실 내에 고농도로 잔류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실제로 2023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급식 노동자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한 결과 2만 5천여 명 중 양성결절과 같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경우는 6,700여 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3명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도 이를 입증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산재 승인 기준을 살펴보면요. 먼저 조리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된 원발성 폐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또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경력을 검토하는데 보통 폐암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기 때문에 급식 조리실에서 10년 이상 일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환기시설이나 조리 방법 등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일하고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10년 넘게 일하고 폐암에 걸렸더라도 조리 업무를 하지 않아서 산재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리움 노출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고강도 노동에다가 병까지 얻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식 노동자들이 일터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5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조리 실무사 현황에 따르면 11개 교육지원청과 1개 직속기관의 조리 실무사 결혼율 총 12.1%였습니다. 정원 3,948명에서 479명을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 결혼율이 가장 높은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결혼율이 33.4%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일손 부족으로 급식 품질이나 위생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동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데 네. 일터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한 재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해당 재련소에서 A씨는 약 7년간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급성 백혈 골수암 판정을 받았고요. 2019년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A씨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낮다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2021년에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고요. 이 결과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소송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23년 11월 A씨는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A씨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고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해당 재련소는 이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면서 2심이 이어졌고요. 올해 1월 재판부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 백혈병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2019년에 산재 신청을 해서 소송을 거쳐서 인정을 받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이 재련소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에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서 20일 조업 정지를 받았고요. 23년 12월에는 원하청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됐고 결국 하청 노동자 1명은 사망했습니다.
2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이 재련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 건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그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7명이었습니다. 이 유족급여는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급여인데요. 이 유족급여 기준으로 일터에서 숨진 사망자는 1년 전보다 15명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 6월 한 달만 해도 일터에서 사망해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60여 명에 달합니다. 인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도랑 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절실해지는데요. 법적으로도 좀 더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종류에 이 발암성이 확인된 4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